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9월반 개강입니다. 어떠세요? 좋으세요? 좋으시죠? 아우 좋아, 아우 좋아. 드디어 9월 개강이야. 처음에는 이제 9월반 시작하는 시점이 되면 다들 생각이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해서 벌써 9월이야. 어떡해. 어떻게 막 나 되게 뭘 대단히 많이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벌써 9월이 됐네? 라고 놀래고 있다가 빨리 지나가면 안 되는데 막 열심히 근데 시간 되게 빨리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막 되게 염려를 하고 있다가 한 10월 말쯤 그다음에 11월 초쯤 되면 막 이제 시험 정말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막 초조해 하시다가 갑자기 마음이 확 바뀌어요. 빨리 시험 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긴장감을 계속 유지하면서 뭔가를 하는 게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난 빨리 치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시점이 오게 되긴 하는데 이제 우리는 9월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하자.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 라는 마음도 있고 좀 불안한 마음도 있고 해야 될 게 너무 많기도 하고 모의고사 반이다 보니까 이전에 공부 준비하셨던 상황들에 따라서 이제 마음가짐이나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나 이런 데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리 트셨구나. 먼저 세팅을 하셨구나. 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있어요. 따로 있어요. 일정이 있어요. 맞춰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많으시겠지만 우리 9월부터 시험 직전까지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은 시간들이고 필요한 걸 다 할 겁니다. 필요한 걸 다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게끔 열심히 잘 하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열심히 합시다. 내일부터가 아니고 그다음에 이전에도 잘 하셨지만 또 이전에 했던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지금부터 하는 것이긴 하지만 오늘부터 하는 것들이 진짜 시험에 대부분 다 보시게 될 거예요. 많이들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힘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해요. 화이팅! 자, 그래서 오늘 받으신 그 강의 자료 먼저 확인을 하면서 전체적인 강의 진행 안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자료가 지금 아마 따로 안내 받으신 경우도 있겠지만 문제가 있죠. 모의고사 문제, 그 다음에 문제를 쓰게 되는 답안지 있고 해설 자료 있습니다. 요거는 오늘은 지금 강의 세부사항 말씀드리면서 좀 더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일반 일정이랑은 조금 달라요. 오늘은 개강일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안내해야 될 사항들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다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한 번 봅니다. 오늘.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와 풀이 자료는 우리 3번째 시간에 같이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풀이 자료가 그거는 여기 풀이 자료 있는 거 1회차 해설 자료 있는 부분들은 따로 나중에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구조화 자료가 제가 원래 전달드렸던 거하고 조금 다르게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큰 사이즈 요걸로 인쇄물로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안내 주셨던 것 인쇄물이 아니고 출력물로도 받으셨고 인쇄되어 있는 이전에 저희 강의에서 드렸던 자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도 필요하시면 추가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는데 자료 내용은 동일합니다. 우리 1, 2월 달부터 받으셨던 자료와 차이가 없어서 나 이전에 봤던 거 보는 게 더 편해 라고 생각하시면 그거 그냥 보시면 되고요. 근데 추가적으로 활용을 하고 싶어 그러면 오늘 받으신 요 자료나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인쇄물 가지고 가시면 되니까 그 부분들 같이 편하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조화 자료는 저희 1, 2월 강의부터 해서 쭉 나갔던 자료이긴 한데 강의 초반부에는 그걸 가지고 구조화도 같이 하고 확인도 하고 하죠. 근데 지금은 따로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공부하실 때 활용하시라고 드리는 자료 하나 나갔고요. 그리고 연간 계획서라고 해서 나가 있는 강의 안내 자료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이따가 같이 보면서 우리가 91월 강의 어떻게 진행하게 될 것인지 확인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료가 3개라고 해야 될까? 2개. 진단평가 문제 있죠? 자, 예상은 하셨겠지만 오늘 진단평가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문항수가 매우 많다. 그래서 이건 좀 이따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익히 암기 자료가 나갔습니다. 전체 영역 다 모아서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게 3월 달부터 이제 나가기 시작했던 자료인데 한 번에 묶어서 강의 시작할 때 드리는 건 9월 달이 처음입니다. 그 이전에는 저희가 영역별로 쪼개고 그다음에 빈칸 해가지고 인출 자료들 중심으로 자료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9, 11월이기 때문에 한 번에 드려요. 한 번에 드리기 때문에 편하신 대로 자주자주 보시면서 이전에 보셨던 자료들도 있을 텐데 한 번에 묶여 있으니까 그냥 두루두루 보기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 편하게 암기하셔도 괜찮습니다. 가끔 이거 물어보시거든요. 익히 부분만 따로 확인해도 괜찮으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이것만이라도 이제 후반부에 외우는 활동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이 부분만 챙기면서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요거 나갔고요. 그 다음에 스터디 신청서가 직강 직영상 강의에는 나갔습니다. 인강과 라이브에는 나가지 않고 요건 직강직영상 현장에 나오신 경우에만 따로 원하시는 경우에 스터디를 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스터디가 잘 운영되고 있고 돌아가고 있었으면 크게 무리가 없는데 이제 9,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스터디 같은 경우에도 조금 빠르게 그다음에 좀 많이 한 번에 인출 확인을 축축축축 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그거 기준으로 해서 좀 했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말씀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이랑 내일 받을 겁니다. 오늘이랑 내일 받을 거라서 생각해 보시고 신청서 내시면 다음 주에 짜서 안내해 드릴게요. 그 정도 안내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조 자료로 쓰게 되는 게 그 요약 노트, 완벽한 요약 노트가 보조 교재예요. 말 그대로 보조 교재이기 때문에 91월은 주교재가 없습니다. 주교재가 따로 없고 수업 중 나가게 되는 모의고사 문제 풀이 자료와 추가로 드리는 자료들이 주 교재가 되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가끔 이걸 활용을 하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꼭 이게 아니라도 기본서 보셔도 상관없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정리한 인출 암기 자료들 보셔도 상관이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익히 자료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편하신 대로 그 부분은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매번 넣는 거. 자, 그래서 먼저 우리 오늘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면 첫 시간은 강의 안내. 91월 전체 강의 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어떤 활동을 하게 될 건지 모의고사는 어떻게 보게 될 것인지 등등 궁금하잖아요. 아시겠지만 한 번 더 확인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인 논술 글쓰기 관련해서 다들 잘 하고 계시지만 아직도 경험이 없으신 경우들도 있어요. 지금 분명히 9월 달 강의 듣고 계시지만 이론만 듣고 바로 91월 강의로 넘어오신 경우들도 있고 하반기에 준비 시작하셔서 논술 써본 연습을 별로 해보지 않으신 분들도 실제로 있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야 모의고사 보고 나서 말씀드리는 사항들이 또 줄어들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정도 사항들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진단평가를 볼 거예요. 진단평가를 보고 빠르게 풀이를 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 모의고사를 보고요. 네 번째 시간에 풀이를 합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주당 모의고사를 3개씩을 보거든요. 3개씩을 보는데 첫 주만 2개를 봅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 천만다행이죠. 아닌가? 우리 그 이전에 7, 8월 달까지는 모의고사 2주에 한 번씩 보잖아요. 2주에 한 번씩 보는데 가끔 마지막 모의고사, 왜 공개 모의고사 있으면 그 전주에 모의고사 봤는데 다음 주에 또 모의고사 보잖아요. 그럼 볼 때 막 미친 것 같아. 매주 모의고사라니 이렇게 진이 빠질 수가 있나 라고 느꼈는데 9월 달부터는 매일 보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월요일 날 모의고사 2개 보거든요. 2개 보기 때문에 한 2, 3주만 지나시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모의고사 이까짓 건 이런 느낌으로 되게 편안하게 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91월 강의 안내 할게요. 자료 오늘 받으신 거 연간계획서라고 해서 나와 있는 자료 요 부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강의 일정이 열심히 진행이 되었고 이제 91월 올해 강의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부분 보시면 저희 전체적인 강의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대략적인 안내 있습니다. 주요 사항들은 크게 보면 91월이기 때문에 저희 모의고사 준비하는 반이에요. 실전 모의고사 연습을 열심히 한다.
그래서 정말 주구장창 열심히 쓰시게 되고 확인을 하시게 될 거다. 그리고 우리가 영역별로 간단하게 정리하는 시간들, 정리하고 확인하고 인출하는 시간들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것도 안내를 해 드릴게요. 그다음에 모의고사 열심히 보는 거, 그다음에 첨삭 10번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우리 현장 첨삭 더해서 10번인 것이고 개별적으로 첨삭을 받으시게 되는 건 2번입니다. 2번. 2번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2번 제출하시면 돼요. 쓰신 논술에서 2번 제출하는데 요거 가끔 보면 내가 제출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제출하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인데 그렇지 않다. 정해져 있다. 그것도 좀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제가 조금 다르게 진행을 했던 게 해마다 조금씩 다르긴 했는데 작년에는 수업할 때 마지막 주 수업의 최종 마무리 특강을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뺐습니다. 따로 빼서 그 정규 수업까지 진행을 하고 나서 그 정규 수업은 보통 10주 정도 진행을 하거든요. 11주 차에 최종 마무리 특강을 따로 합니다. 즐겁겠죠. 하루 종일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또 한 번 더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자. 그래서 그 정도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좀 전체적인 그 일정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 짚고 넘어가면 저희가 1주차부터 8주차까지. 그래서 총, 그러니까 8주차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 2주차, 마지막 1주차에서 8, 2, 1 해가지고 일정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8주차까지는 월화 수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똑같이. 그래서 똑같이 월화 직강 기준으로 9시부터 공식적으로는 1시 반까지, 그죠? 공식적으로 1시 반까지 그 전에 끝내드리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월화 수업이 있고 기본적으로 월요일 날은 모의고사를 2번 봅니다. 그래서 아까 바로 이걸 진행을 해주셨는데 월요일 날은 오시면 바로 우리가 시험 시간에 맞춰서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9시부터 모의고사를 보실 거예요. 그리고 한번 보고 나서 바로 풀이를 합니다. 모의고사 2번 이어서 보는 거 아니고 모의고사 보고 풀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총 2번 모의고사를 보시게 됩니다. 그다음에 뭐 풀이 자료 이런 부분들을 오늘 보시면 어떻게 나가는지 다 아시게 될 거고, 그다음에 화요일 날은 모의고사를 한 번 봐요. 2번 보는 게 아니라 한 번 봅니다. 화요일 날 한 번 보고 월요일 날 봤었던 모의고사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강평을 할 거예요. 기본적인 사항들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첨삭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여기 뭐 개별 첨삭 2회, 현장 첨삭 6회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첨삭을 받게 되는 게 화요일 날 보는 모의고사를 가지고 첨삭을 할 거거든요. 근데 제출하시는 모의고사는 안내를 해 드립니다. 명확하게 안내를 해 드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직강에 나와 계신 쌤들은 그냥 뭐 내라는 거 내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우리 인강 쌤들이 헷갈리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다른 회차 모의고사를 좀 내시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높아지면서 여러분 말씀드리는데 제출하라고 하는 것만 내시면 됩니다. 다른 회차 내면 첨삭이 어려워서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꼭 안내되는 것대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교육과학 주제 정리, 그래서 최근에 또 이슈가 되는 부분들 시험 직전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화요일 날 추가가 되고요. 그다음에 영역별로 핵심적인 키워드 확인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뭘 기반으로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익히 자료 나갔죠. 익히 자료는 계속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익히 자료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지금 익히 빈칸이 처음 나간 시점이 1월 달입니다. 1월 달에는 빈칸만 드렸어요. 제목만 드리고 빈칸 드리고 알아서 채우세요 라고 했다면 3월 달부터는 채워서 드리고 5월 달부터는 부분적으로 빼서 인출하는 연습하고 이제 그렇게 진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진행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고, 문장으로 키워드 암기 자료를 내일 드릴 거예요. 내일 드릴 거라서 내일 전체 영역을 다 드립니다. 그래서 문장으로 간단하게 주요 사항들을 빠르게 읽고 확인하고 정리할 수 있는 빠르게 읽고 정리할 수 있지만 양이 작진 않습니다. 전체이기 때문에. 근데 간단한 문장이지만 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장으로 되어 있는 자료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 주부터 영역을 쪼개서, 근데 영역도 안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요 부분을 인출 준비를 한번 해야 되겠다 해서 문장을 비워놓고 문장에서 핵심 키워드가 되는 부분들을 비워놓고 찾는 연습들 하는 거 하면서 전체 영역 한 번씩 확인하는 시간들이 들어갈 거라서 모의고사 연습하시면서 주당 한 영역 정도 또는 후반부에 가면 덜 중요한 영역들은 2-3개의 영역 정도를 묶어서 같이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8주 동안 수업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월요일 날은 9시부터 모의고사를 계속 보는 거고, 화요일 날 같은 경우에도
모의고사를 9시에 볼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수업 일정상은 뒤에 보는 게 더 좋거든요. 모의고사를 뒤에 보는 게 좋긴 한데 우리가 지금부터는 리듬을 생체 리듬을 시험 리듬에 맞추셔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 조금 나는 늦게 일어나고 밤에 공부가 잘 돼 하시는 분들도 고쳐야 됩니다. 고쳐서 9시부터 우리가 시험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해야 돼서 화요일 날도 첫 번째 시간에 모의고사 보고 풀이하고 그 다음에 이전 활동들 정리하고 다시 인출하고 정리하는 부분들 같이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그거지만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2022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그 확정을 반드시 2022년도 하반기에 하겠다라고 확답을 해서 나올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새로운 사항들,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 계속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좀 트렌디한 이슈들, 최근 이슈들 이런 부분들 같이 정리하는 시간이 화요일에 계속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9주차, 10주차가 여기 일정이 조금 다르구나. 여기가 고쳐야 되는 부분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이때는 월요일에만 수업이 있습니다. 뒤에 2주는 월요일에만 수업이 있어서 월요일 날 나오셔서 모의고사 한번 보고 풀이하고 그다음에 이런 자료들 저런 자료들 확인하시게 되는데 실전 모의고사를 10월 31일 날은 한 번 드릴 거예요. 한 번 드리고 추가로. 그러니까 현장에서 보시는 거 말고도 개인적으로 집에 가서 주말이나 이럴 때 한 번 더 보시라고 모의고사를 한 번씩 더 드리거든요. 그래서 한 개 드리고 이제 10주차 수업은 11월 7일이잖아요. 이때는 2개 드려요. 왜 2개 드리냐면 시험 직전까지 일정이 조금 더 남아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먼저 한 번 더 보고 시험장에 가시라고 2개를 드릴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요 정도. 간단하죠. 그래서 복잡해 보이지만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 8주 동안은 월화 수업이 계속 이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주당 3개씩 모의고사를 보시게 됩니다. 그다음에 뒤에 9주차, 10주차 여기까지 해서 본 수업이에요. 본 수업 10주차까지는 월요일에만 수업이 있다. 모의고사는 한 번씩 본다. 개인적으로 따로 보실 모의고사 자료를 1회 또는 2회를 추가로 드리게 된다. 그다음에 추가 트렌드 자료들이나 최근의 이슈나 이런 부분들은 꾸준히 확인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게 기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주 차가 되면 이제 총정리 특강이 있어요. 총정리 특강이 있어서 11월 14일이거든요. 저희 시험이 지금 26일이잖아요. 11월 26일 토요일이라서 그 전주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빡빡한 시점은 아니고 특강을 하고 나서도 대략 2주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는 시점에 이제 최종 정리 특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전체 내용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훑으면서 중요 사항들, 그다음에 나올 법한 사항들,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 좀 구체적인 사항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다 같이 짚고 넘어갈 건데 시간이 조금 길죠. 9시 반부터 5시까지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진짜 다 같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약간 멱살을 잡고 손을 꼭 붙잡고 끝까지 끌고 가는 것처럼 한 번 더 진짜 전체 영역을 다 같이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키워드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집어넣고 간다라는 목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강의 일정이 뭐냐면 우리 3페이지 자료 부분 보시면 전체 진행 일정이 있죠. 진행 일정 1주차부터 10주차까지 강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특강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오늘 내일이 1주차 수업입니다. 1주차 수업이라서 실전 모의고사가 1주차만 2번이에요. 2번이라서 오늘 한 번, 내일 한 번 약간 워밍업 느낌이죠. 오늘부터 2개씩 보면 너무 힘들 수 있기 때문에는 아니고 일정상 안 나와요. 강의 안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업을 더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2번을 보게 될 거고 전체 이론 요약 자료 오늘도 한 번 드렸고 내일은 줄글 자료로 문장 자료로 인출하는 거 한 번 더 드릴 겁니다. 드릴 거고 그다음에 최근 경향 확인하는 자료들 내일 한번 확인을 할 거예요. 오늘은 일정이 안 나와서 내일 최근의 트렌드 한번 좀 몰아서 쭉 한번 볼 수 있는 시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2주차 다음 주인데요. 다음 주에 첨삭용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제가 관례적으로 1주차 때 보통 내일 보는 모의고사를 첨삭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9월 달이기 때문에 저희가 총 2번 첨삭을 해서 드릴 수 있는 상황이라서 1주차에 보고 나면 너무 아쉬운 부분들이 많으실까 봐. 좀 더 잘 쓸 수 있었는데, 좀 더 잘 볼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으실까 봐 2주차로 옮겨봤습니다. 어때요? 훨씬 더 부담스럽죠? 잘 써야 되겠다라는 마음과, 근데 한 주 더 준비를 할 수가 있어서 좀 더 이렇게 뭐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보는 모의고사가 제출을 하시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첨삭을 받는 모의고사가 될 거예요. 근데 그건 그거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모든 모의고사들도 지금 문제 보시면, 오늘 보시고 내일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최근 문제 출제 경향에 맞춰서 문제를 구성을 해서 연습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채점하거나 이건 점수 주시면 돼요, 이건 안 돼요, 이런 부분들도 명확히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당일날 다 같이 확인하고 스스로 채점을 하고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보시면 교육 과정 전체 키워드 한번 확인하는 시간. 그러니까 자료를 이번 주에 다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교육 과정 영역을 같이 확인한다. 그 다음에 교수 이론 및 공학, 그 다음에는 교육 평가, 교육 행정 해서 주요 영역을 최대한 앞부분에 확인을 해서 개인적으로 반복하실 수 있게끔 구성을 하고, 심리 생활지도 하고 나면 주요 영역이 끝나죠. 7주차 되는 시점부터는 교육의 2에 4, 뭐 철학, 사회학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될 거고, 7주차에 모의고사를 이제 내시는 게 한 번 더 있습니다. 첨삭용 모의고사가 7주차에 제출이 됩니다. 그리고 8주차까지 하고 9주차, 10주차 이런 식으로 해서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큰 흐름은 이해가 되시죠? 예전에는 아주 초반부에 이제 시험 바뀌고 나서도 11월 달 수업을 한 달 동안 수업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9, 11월 수업이 있고 11월 한 달짜리 수업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11월 수업은 보통은 월화 수업을 다 많이들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또 11월 달 수업은 하루만 했어요. 왜냐하면 전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학은 지금까지 그냥 열심히 공부를 하셨으면 한 10월 달 중반 넘어가는 시점부터 해서는 대단히 큰 공부를 새로 하신다라는 느낌보다는 지금까지 했던 사항들을 돌리면서 잊지 않게끔 유지 반복하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시는 그 감각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꾸준히 연습하는 거, 유지만 하는 거고, 사실은 11월 달 되면 정말 이렇게 교육학은 유지, 손에 이제 이렇게 붙잡고 가면서 유지를 하는 거고, 정말 미친 듯이 전공에다가 쏟아 부어서 이렇게 확 끌어올려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으니까 일정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4페이지 보시면 9, 11월 공부 어떻게 해야 될까 전반적인 사항들인데요. 이거는 뭐 해마다 그리고 하는 시점들마다 비슷하긴 하지만 제일 첫 번째,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자.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자는 건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 하나는 이론 관련해서 내가 얼마나 이론적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 논술은 내가 얼마나 편안하게 잘 쓸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오늘 그 두 가지를 다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론 준비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뭘 본다? 진단평가를 볼 것이다. 진단평가 문제는 80 문항이다. 그래서 듣기만 해도 기쁘고 가슴이 벅차고 좋아, 인출해보지 뭐 이런 느낌이긴 한데 많기는 많을 거예요. 근데 정말 이거는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긴 하지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푸셔야 돼요. 정말 푸셔야 돼요. 이거는 푸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맞고 틀리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인출을 해보려고 전체 영역을 한 번에 쫙 인출을 해보는 것 자체가 정말 지금 이 순간에 9월 공부 시작하는 이 시점에 나를 정말 있는 그대로 되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어떡하지가 아니라 그래야 내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야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최대한 빨리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진단평가를 볼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오늘 모의고사를 본단 말이에요. 모의고사 보시면서 써보시면 이 정도면 내가 쓰기 힘든 부분은 글 쓰는 게 힘들어서 논술이 힘든 것인지, 글은 쓰겠는데 내용 준비가 안 돼서 쓰기가 힘든 건지, 아니면 정확한 사실을 쓰는 부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여전히 활용을 하는 부분들이나 이게 내가 어려워서 논술 쓰는 부분들에 좀 걸리는 게 있는 것인지 등등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두 가지를 다 확인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습을 하는 두 가지 부분은 이론 정리와 논술 쓰기 두 가지를 연습하실 텐데, 논술은 저희가 강의에서
그 시점에 그 기간 동안 필요한 논술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첫 주에 2개, 그다음에 두 번째 주부터 3개씩 쭉 나가고 그 후반부로 가도 주당 2-3개씩 연습하게끔 자료를 드리잖아요. 그 정도가 저는 맥시멈이라고 생각합니다. 논술을 주당 쓸 수 있는, 쓰면서 연습할 수 있는 최대 양이 그 정도고, 가끔 욕심나서 나 더 쓸 거야 라고 해서 이전에 모아뒀던 자료들이나 받으신 자료들을 가지고 논술 쓰는 연습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주 효율적이진 않습니다. 근데 다른 문제를 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보시더라도 개요만 쓰세요. 문제 읽고 분석하고 개요만 작성하시면 아무리 길게 걸려도 반드시 15분에서 20분 안에 끝내야 되거든요. 시간을 정해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따라락 인출해보고 되네 안 되네 내용 확인하고 이렇게만 진행하시면 되는 거고, 실제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보시는 건 정말 주당 2-3개면 차고 넘쳐요.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 정도 유지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론 정리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는 중요한 건 속도와 양입니다. 속도와 양이라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최대한 많은 양을 이제 인출하고 연습할 수 있게끔 인출 속도를 점점 높이고 한 번에 보는 인출 양도 계속해서 늘리면서 그 많은 양의 키워드 인출과 확인에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월요일 아침이고 개강이고 비가 와서 그 좀 힘드시죠? 그 시작한 지 우리가 30분이 채 되지 않았는데 벌써 많은 선생님들이 피곤해 하시는 그 모습이 보이고 있어서 염려스러운데요. 그 힘을 내시고요. 9월이잖아요. 우리 열심히 하자고 얘기했던 게 아까 강의 시작할 때 할 수 있다. 열심히 하라고 말했을 때 그때는 그래. 이런 느낌이었는데 30분도 안 돼가지고 그런가? 이렇게 하고 계시면 안 되지 않겠나. 근데 그게 내가 나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약해지는 순간에 이러면 안 되지 라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집중을 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개인적인 속도가 있고 그다음에 스터디 함께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속도에도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되기는 하는데, 포인트는 속도다. 편안하게 할 수는 없다. 그리고 항상 매번 공부하실 때 어떤 마음가짐이다. 내일 시험 본다. 내일 시험 보고 내가 오늘 보는 이 공부 분량 자체가 이거 보고 나면 시험 보러 가야 된다. 내가 지금 보는 이 순간이 시험 보기 직전 마지막에 보는 시험 공부다 라는 마음으로 절박하게 보셔야 돼요. 절박하게. 우리 시험 전날 진짜 절박하게 보지 않아요? 그날만. 그 전에는 편안하게 하고 막 책상 정리하고 그러고 있다가 시험 전날 되면 막 어떡하지 막 뭐 밥 먹으라 그래도 나 밥 먹을 시간이 없다 뭐 이러면서 보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래야 돼요. 지금부터는. 할 수 있습니다. 너무 힘겹지만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 생각해 두시고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 그 정도고, 지금 그 다음에 5페이지부터는 교육학 논술 서술 가이드거든요. 그래서 논술 작성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한번 확인하는 건데, 사실 1월 달부터 쭉 공부하셨던 쌤들은 다 아시는 부분들이고 너무 잘하고 계시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약간 높아지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고, 그다음에 최근 시험 경향 맞춰서 보면 조금 더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 번 더 짚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러지 않고 지금 나 논술을 별로 안 써봤어, 나 논술을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겠어 생각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신경 써서 들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강의에 그걸 넣어드릴 거예요. 그 논술 글쓰기 특강을 넣어드리면 그거 안 들으신 분들은 꼭 들으셨으면 좋겠다. 그 논술 피드백 드릴 때도 형식 하나도 안 맞는 글 쓰시게 되면 글쓰기 특강 확인하세요라고 코멘트 드리긴 하는데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번거로운 게 아니라 굉장히 짧은 시간에 글의 형식을 완성시켜주고 안정적인 점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형식에서 점수가 빠지게 만들진 않고, 그다음에 채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왔네? 라는 느낌을 안 받게 할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논술 시험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아실 것이고, 오늘 3번째 시간에 보시게 되는 논술 시험지 자체도 최근 시험 출제 경향에 그대로 맞춰서 출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시험을 보겠구나 라고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험 시간이 60분이지만 모의고사에서 학원에서 저희랑 연습하실 때는 항상 55분 기준으로 합니다. 추가로 5분 더 드리긴 하지만 55분 기준으로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실 때 서론, 본론, 결론 글 쓰는 구조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게 되는데, 서론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서론은 별거 없다. 문제를 제시하는 거다. 나 이 글에서 이런 얘기할 거야. 라는 걸 명확하게 해주는 게 서론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제시되어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이 주제가 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구체적인 논의 영역을 제시를 해주면 서론의 그 역할은 끝납니다. 그리고 본문은 요구사항이 앞으로도 점점 중요해질 것 같긴 한데 명확하게 드러나는 글쓰기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요구사항을 그대로 드러내며 써주십시오. 그리고 결론은 본문에서 얘기했던 사항들을 요약하고 마지막에 재현해 주는 형태로 글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높아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쌤들 다 잘하고 계시긴 하지만 단락 구분할 때 항상 어떻게 앞에 조금 비워쓰는 들여쓰기를 하셔야 된다. 들여쓰기 하시고 한 단락이 바뀌고 새 단락이 시작될 때만 줄을 바꾼다. 한 문장이 끝났다고 모든 줄을 바꿔서 쓰지 않고 서론이 끝났을 때 줄바꿈을 하고 본문 첫 번째 단락이 끝났을 때 줄바꿈을 한다. 본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단락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이 네 단락 구분은 문제에 보시면 앞에 문제 부분에 보면 여기 논술의 내용 부분이 하나, 둘, 셋, 네 덩어리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럼 그 각각의 사항을 한 단락으로 나누어서 쓰시면 됩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 내가 내 마음대로 문제 요구사항을 섞어서 독자적인 단락 구성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의외로 꽤 있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에서 물어보는 항목하고 세 번째 항목에서 물어보는 항목을 더해서 첫 번째 단락을 만들어서 쓰시고 이런 식으로 섞어서 쓰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절대 안 된다. 채점자가 절대 못 찾습니다. 그리고 아마 답안을 작성하신 분이 문제 의도를 잘못 이해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구사항 그대로 글을 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시각적으로 봤을 때 들여쓰기랑 그 줄바꿈을 안 하면 얼마나 안 보이는지 들여쓰기와 줄바꿈을 안 한 글인데 어디서부터 어디가 한 단락인지 보이지가 않죠. 근데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본문을 다 이어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보인다. 그럼 모든 문장을 줄바꿈을 하면 어떻게 될까? 역시 똑같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들여쓰기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보이죠?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들여쓰기와 줄바꿈을 단락 구조에 따라서 나눠서 하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는 이제 쪼개서 읽으면 되는데 실제로 채점을 할 때 채점자 입장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끝났는지 아닌지 판단하기 애매한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눠서 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발 진짜 이건 제발 하셨으면 좋겠는데 끼워넣기 고치기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 넣어서 수정하고 싶은 부분들이나 뭔가 내용을 더 쓰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여기다 이렇게 해서 쓰잖아요. 제발 위쪽으로 수정을 하세요. 하면 안 되는 거. 아래쪽으로 끼워 넣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래쪽으로 끼워 넣으면 글 쓰는 입장에서 매우 편합니다. 매우 편하죠. 왜냐하면 위쪽으로 끼워 넣으면 공간이 작잖아요. 공간이 작기 때문에 글쓰기가 불편한데 아래쪽으로 끼워 넣으면 글을 쓰다가 여기다 그냥 쓰면 되지. 문제는 뭐다? 다음 문장을 쓸 때 줄이 겹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 문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인지 끼어 들어간 내용인지 판단이 안 서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매우 많다. 그래서 쌤들이 글 쓰고 나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글 이상하게 읽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막 표시를 해요. 여기까지 한 문장이고 여기는 다른 문장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훨씬 더 위험한 접근입니다. 이렇게 쓰시는 것 자체가. 그래서 끼워 넣기는 반드시 위쪽으로 한다. 그리고 쌤들 수정하는 거에 대한 불안이 좀 크셔서 많이 수정을 하면 감점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셔서 수정을 조금만 하려고 하세요. 조금만 해서 여기를 조금만 고치고 여기 고쳐야지 이렇게 하시는데 그럼 훨씬 더 읽기가 힘들다. 글 쓰다가 이상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여기를 부분적으로 수정하기보다는 그냥 다 지우는 게 훨씬 낫습니다. 다 지우고 새로 그냥 이어서 쓰세요. 훨씬 잘 읽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정을 할 때 기본 포인트는 채점자의 가독성입니다. 채점자가 실수하지 않고 내가 쓴 내용을 다 읽어주게끔 수정을 하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글을 쓸 때 우리가 그런 여유가 잘 없기는 하지만 항상 채점자 마인드로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끝까지 안 고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오늘 받으신 답안지가 OMR 답안지가 이렇게 있죠. 실제 시험에서도 OMR 답안지 쓰시게 되는데 답란 작성 범위는 요 안쪽, 그죠? 여기 쓰게 유선지로 처리되어 있는 요 부분까지만 읽습니다.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이거 바깥에 공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정하실 때 여기 바깥까지 쓰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답안지 첨삭용 제출하실 때 보면 어디에 그렇게 많이 쓰시냐면 제일 아랫줄 있죠. 바깥에 한 줄, 두 줄 넘어갈 것 같은데 귀찮지 않나? 라고 해서 두 번째 장에다가 안 쓰시고 첫 번째 장에 밑에까지 쓰시는데 실제로 이러면 이건 안 되죠.
안 읽습니다. 아마 채점하시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제출하시는 게 귀찮으셔서 한 페이지에 쓰시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실제 시험에서는 절대 안 된다. 이 답란을 벗어나면 스캔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쓴 내용을 읽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꼭 이 답란 안에다가 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개요 작성하는 거. 우리 개요 작성 그 초안지를 받잖아요. 초안지 받으면 초안지에다가 쓰셔도 되고 문제지 옆에다가 쓰셔도 됩니다. 편한 데 쓰셔도 되는데 연습이 익숙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초안지에다가 따로 쓰시는 게 편하고 그다음에 좀 익숙해지시면 문제지에다가 바로 이렇게 구조해서 쓰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참고로 우리가 보통 개요를 짤 때 이런 형태로 구조화된 형태로 짜면 좋다라고 안내해 드리는 건데 순서가 중요합니다. 개요 짤 때 순서는 본문을 먼저 짠다. 본문을 먼저 쓰고 본문 내용이 다 구조가 잡히게 되면 그 다음에 서론과 결론에 써야 할 사항들을 간단하게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서론은 문장으로 개요를 짜시는 게 더 나아요. 문장으로. 문장화해서 쓰시는 게 실제로 글을 옮길 때 수정이 적기 때문에 시작할 때 훨씬 더 부담이 적습니다. 그래서 개요, 본문의 개요는 키워드 중심으로 짜시고 서론은 문장으로 한두 문장 정도 도입 문장을 실제로 글을 써보시고 그다음에 결론은 사실은 그냥 약간 손 가는 대로 쓰셔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은 이런 얘기했어. 앞으로 더 열심히 합시다. 이런 식으로 끝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구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론, 결론, 서술하는 팁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좀 편하게 쓰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전에도 봤지만 제시문에서 문제나 제시문 쪽에서 서론을 쓸 만한 여지를 주는 경우가 있고 안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주는 경우가 있으면 끌어다 쓰세요.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단한 키워드들을 외워서 쓰신다기보다는 여기 이 부분에서 전혀 없는 경우 학업격차 해소를 위한 우리의 노력, 우리 교육의 노력이라는 주제만 제시를 하고 문제 발문이나 제시문에 그다지 관련되는 내용이 없다라고 하면 이 주제를 그냥 학업격차 해소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겠다. 이건 정말 아무런 추가가 없는 어떤 형태냐면 정말 죽어도 못 쓰겠다. 내가 논술 진짜 서론 쓰는데 죽어도 서론이 안 써져 라고 하면 정말 쓸 수 있는 마지노선이 이 정도예요. 그래서 주제를 가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야. 그래서 이 주제를 중심으로 이런 사항들을 논의하겠어 라고 해주는 게 가장 간단한 형태. 근데 조금 더 쓴다고 하면 학업격차 해소가 왜 중요한지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붙여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일부러 더 별거 없는 문장으로 서술을 한 건데 학업격차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최근 학교 현장에서 학업격차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될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말은 있는데 가만히 있어요. 별 얘기가 없어요. 중요하고 필요하고 아주 가치 있는 문제야 라고 하는 걸 이렇게 저렇게 한 번 더 얘기를 해줬을 뿐이에요. 이 정도 수준으로 풀어서 얘기를 해줘도 채점자 입장에서 그렇지 중요한 문제지 하고 넘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다. 그리고 너무 창의적이고 독창적이고 새로운 도입을 하시게 되면 채점자가 지나치게 집중을 합니다. 무슨 소리지? 이 얘기가 어디서 갑자기 나왔지? 라고 해서 지나치게 주의와 관심을 끌게 돼도 썩 좋진 않아요. 우리 글에서는. 그러니까 그냥 무난하게 제시문에 있는 사항들을 가지고 무난하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최근 이거는 있는 거예요. 제시문이나 발문에 뭔가 끌어다 쓸 게 있어요. 그럼 최근 변화하는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미래 사회에 걸맞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다라는 얘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가지고 쭉쭉쭉 연계해서 글을 써주시면 됩니다. 가끔 문장을 똑같이 가지고 와서 써도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약간만 수정하시면 돼요. 완전히 똑같기보다는 약간만 수정해서 쓰셔도 완전 무리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참고해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결론 부분도 참고해서 보시면 된다. 그리고 본문 쓰실 때 제일 중요한 건 글을 빙 둘러서 쓰지 마세요. 요구사항이 그냥 명확히 드러나게 쓰세요. 장점 2가지 쓰라 그러면 장점은 첫째 뭐다, 둘째 뭐다 라고 쓰는 게 제일 좋다라는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명확하게 글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구사항 명확히 드러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많이들 쓰시는 포인트이긴 한데 높아심에서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들여쓰기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단락이 바뀔 때 한 줄씩 비우고 말고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비워도 되고 안 비워도 된다. 그러나 일관되게 비우십시오. 일관되게. 한 줄 비웠으면 모든 단락을 한 줄씩 비우시는 게 좋고 가끔 2줄씩 비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한 단락 쓰고 나서 두 줄 비우고 한 단락 쓰고 나서 두 줄 비우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조금 눈에 띄지 않나. 비우더라도 한 줄, 그다음에 그리고 최근 시험 문제면 두 줄씩 비워서 쓸 수가 없어요. 분량이 사실 되게 많아서 그런 공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 줄씩 비우시거나 붙여서 쓰시거나 그게 기준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항상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답안지를 보면 5줄 기준으로 약간 진하게 선이 표시되어 있어요. 자, 요 선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가끔 이 선에 의미를 부여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선에 의미를 부여하셔서 아, 요게 한 단락인가 봐. 한 단락이라서 모든 글을 요 5줄에 맞춰서 글을 써야겠어. 라고 해서 서론을 5줄에 맞춰서 쓰시려고 서론을 3줄을 썼는데 2줄을 비워요. 그리고 첫 번째 단락을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단락을 썼는데 6줄이 써졌어요. 그럼 4줄을 비우고 그 다음에 또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근데 이건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없는 줄이고 그냥 있는 이유는 분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우리 공책에도 보면 이런 식으로 5줄마다 표시되어 있는 공책들이 있죠. 똑같아요. 그냥 관례적으로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자신의 글 분량이나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글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 수정할 때는 반드시 지금 현재 우리가 최종 공고 나는 시점에 다시 한번 답안지가 나오거든요. 해마다 조금씩 바뀌어요. 근데 답안지가 새로 나오면 앞부분에 답안 작성 시 주의사항이라고 해서 그 주의사항이 같이 공고가 되거든요. 그걸 다시 볼 거예요. 새로 나오면 그때 한 번 더 확인을 하긴 하는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지침으로는 화이트나 수정 테이프 수정액을 쓸 수 없습니다. 쓸 수 없고 답안 수정은 가로로 2줄을 긋고 수정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하시는 게 맞아요. 막 3줄을 긋거나 4줄을 긋거나 까맣게 색칠을 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엄격한 시험들은 원래 그렇게 하면 그냥 전체 0점 처리를 하거나 해당 부분을 채점하지 않고 하는 식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하긴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데 원칙은 지켜주는 게 좋으니까 2줄 긋고 수정하시는 거 연습하시면 좋고요. 근데 우리가 시간이 이제 좀 많이 부족해져서 예전에 한 3, 4년 전 시험만 해도 시간이 그렇게 모자라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어떤 가이드도 드렸냐면 수정하실 때 가급적이면 자를 대고 2줄을 그었으면 좋겠다. 깨끗하게 했는데 그럴 여유는 사실 잘 없기는 없어요. 그리고 자가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고사장마다 좀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최대한 평행하게 이렇게 꼬이지 않게 X자 느낌이 나지 않게끔 깨끗하게 고쳐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기호를 쓰지 말라 그러거든요. 기호를 쓰지 말라고. 문장 교정 부호나 문장 부호를 쓰는 건 크게 무리는 없는데 특별히 뭔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 같은 기호는 쓰지 말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는 우리가 잘 붙이지 않습니다. 숫자는 붙이지 않습니다. 가끔 이렇게 쓰신 분들이 있어요. 활용하는 방안을 2가지를 쓰라라고 하면 동그라미 1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나 괄호 1, 2 이런 식으로 넘버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냥 글로 표현하시는 게 좋습니다. 문장 너무 길게 쓰시면 글을 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맞춤법 많이 틀리시는 부분들 같다라는 거 할 때 유난히 많이 틀리시는 게 가질 필요가 있다 대신에 같을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쓰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으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정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주요 사항들 확인을 했어요. 저희가 강의 안내했고, 그다음에 91월 사이에 구체적으로 공부하시는 방법들이나 이런 사항들은 대략적인 사항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진행하면서도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 시점에는 뭘 하세요?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부분들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그때 챙겨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기출입니다. 우리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가 지금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많이 틀리시는 맞춤법 요 관련해서 기본적인 글쓰기 부분 확인을 했고요. 지금 2022학년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출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 모의고사를 시작하기 전에 최근 기출을 보는 이유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시험을 향해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시다 보면 공부 내용에 매몰돼서 내가 뭐 때문에 공부를 하는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지나치게 방향을 다르게 잡으셔서 최근에 시험을 잘못 이해하시고 경향을 잘못 이해하시고 최근에 이론 공부를 너무 안 하신다든지 암기가 완전 필요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최근 시험 경향을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 시험
우리 지금 자료에 보시면 작년, 재작년, 그 이전에서 3년분의 기출문제가 간단하게 제시되어 있는데요. 3년 동안 문제가 바뀌었어요. 그 이전 시험과 3년 전 시험부터는 시험 형태가 매우 달라졌다. 그리고 특히 작년, 재작년 시험 같은 경우에 시험 형태가 눈에 띄게 달라진 부분들이 보이고 있고 아마 비슷한 형태로 가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 쌤들 우리 실수하기 좋은 부분들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 문제 같은 경우에는 동료 교사와의 대화를 제시문으로 얘기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학교 내 교사 간 활발한 정보 공유를 통한 교육의 내실화라고 해서 생각보다 주제가 뭔가 길고 복잡한 느낌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결국 포인트를 보면 교사 간 정보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 혼자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니라 교사들이 서로 적극적으로 함께 활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결국 교육의 내실화라고 하는 가치를 추구했으면 좋겠어라는 주제를 준 겁니다. 근데 작년 시험 보고 나서 또 쌤들이 말씀을 한 번씩 하셨던 게 뭐냐면 내실화가 뭔지 잘 이해가 안 됐다. 내실화라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주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자신감 없이 주제 논의를 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의도가 들어간 문제예요. 의도가 최근에 되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문해력, 독해력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글을 다 읽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암기를 해서 외웠던 내용들을 다 얘기를 하긴 하는데 사실 그것이 진정하게 어떤 의미나 뜻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일 수도 있어 라는 그런 의문, 염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실화라는 게 별게 아니잖아요. 내적인 실속을 다진다. 결국 우리가 좋아하는 표현으로 돌리면 질적 수준 높이기 위해서 더 실속 있고 가치 있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교사들이 함께 하면 뭐가 좋을까?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험에서 약간 표현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익숙하지 않은 책에서나 나올 법한 느낌의 표현들이 나올 가능성도 좀 있다. 근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 그런 부분들 많이 연습도 하고 보긴 할 텐데 아마 이 뜻이지 않을까? 문맥상 접근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수 전략은 교수 이론 및 공학 부분이죠. 그다음에 교원 연수는 행정 부분이죠. 그래서 과정, 평가, 공학, 그다음에 행정이라고 하는 4가지 주요 영역을 작년에 물어봤습니다. 근데 지금 이 영역이 계속 반복해서 출제되고 있죠. 최근에. 그래서 올해도 그대로 나올지. 그게 재밌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제시문 내용에서 이런저런 정보들이 있었는데 그 전에 배점 부분을 보시게 되면 아마 느끼시겠지만 배점이 매우 길어졌습니다. 배점에서 물어보는 항목이 아주 구체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거, 딱딱 찍어서 물어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교육과정 파트에서도 보시면 송교사가 언급한 교육과정의 수직적 연계성이 학습자 측면에서 갖는 의의를 2가지를 써라. 활용 문제입니다. 그리고 송교사가 계획하는 교육과정 재구성의 구체적인 방법. 자, 이거는 제시문 조건에 맞는 활용 문제입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시는 경우들이 꽤 있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고 이론 공부할 필요 없어. 교육과정 재구성 방법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그거 외워서 아무거나 쓰면 되지 않나? 또는 정반대로 아무거나 쓰면 되지 않나? 학교에서 교육과정 재구성하는 방법도 되게 많으니까 아무거나 쓰면 되지 않나? 라고 인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제시문 조건이 되게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그래서 제시문 부분 다시 한 번만 보시면 수직적 연계성의 개념을 제시를 해주죠. 수직적 연계성은 이전 학습 내용과 다음 학습 내용이 연결되어야 합니다라는 개념을 주고 그러면 이 개념이 이전 내용과 새로운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을 때 학생에게 뭐가 좋은지를 2가지를 쓰라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책에서 암기를 해도 없어요. 없는 어떤 책을 봐도 교육과정 대사전이라고 해서 교육과정 학과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모은 책도 있거든요. 그런 자료를 찾아봐도 수직적 연계성에 학생에 대한 의의, 교사 입장에서의 의의,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런 건 없어요. 없어요. 장단점도 심지어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근데 결국 뭐냐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 개념의 근거에서 뭐가 좋은지는 생각해서 쓸 수 있지 않아? 라고 하는 부분들인 거예요. 이게 활용인 거죠. 근데 그냥 쓰라는 게 아니라 개념을 보여주고 연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학기에 어떻게 재구성을 할 건지 고민을 했는데, 이번 학기에 어떻게 할 것인지 보면 교과 내 단원의 범위와 계열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교육과정 재구성을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봤을 때 그러면 송교사가 이번 학기에 어떤 식으로 교육과정 재구성을 할지 두 가지 방법을 쓰라고 했던 것은 교과 내 재구성인데 범위를 고려하고 계열을 고려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특히 주의하셔야 한다. 이걸 안 보고 쓰신 경우들이 매우 많았다. 매우 많았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특징이에요. 최근 시험에서 보이고 있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두 번째 부분도 보면 총평의 관점에서 학생을 진단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써라. 그 다음에 송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평가 결과 해석 기준 두 가지를 이유와 함께 제시를 해라 라는 식으로 해서 그 총평의 관점으로 학생을 진단한다라고 하는 건 총평이 무엇인지를 알고 학생을 진단할 때 어떤 부분들을, 그러니까 진단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으면 두 가지를 섞어서 연계해서 답안을 쓰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송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평가 결과의 해석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선생님이 김 교사가 우리 학교에서는 평가 결과로 학생 간 비교를 하지 않으니 학기말 평가에서는 다양한 기준을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다양한 기준이 무엇이 되느냐? 뭐만 아니면 된다? 학생 간 비교가 아닌 기준이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있어요? 우리 알고 있잖아요. 학업 성취도냐? 학습 목표가 기준이 되어서 목표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 성취를 했느냐, 아니면 학생이 시작 시점에서의 성취 수준과 비교를 해서 얼마나 성장을 했느냐, 학생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 수준에 비추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우리 알고 있는 기준에 근거한 여러 평가 유형들이 있으면 그 부분들을 가지고 활용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죠? 제시문에 다 있습니다. 근데 제시문에 있는데 내가 다양한 평가의 종류를 알지 못하면 쓰기가 어려워요. 준거 참조 평가가 어떤 평가고 성장 지향 평가, 능력 참조 평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원하는 답을 깔끔하게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론적 지식과 그다음에 그것이 활용되는 구체적인 상황이 다 연계가 되어 있더라. 그다음에 교실 수업을 위해서 개발하는 교수 전략 두 가지를 쓰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사실 질문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시험 보시고 나서도 이건 아무 전략이나 두 가지 쓰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안 된다. 뒷과 캐리에 맞춰서 써야 된다고 말씀드리면 아닌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아무거나 써도 된다고 했는데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기에는 문제에서 너무 명확하게 제시문 내용에 보면 난 이번 학기에 뒷과 캐리 체제적 교수 설계를 적용할 거야. 이 모형의 교수 전략 개발 단계에서 개발해야 된 교수 전략이 무엇인지를 생각 중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잘 읽으셔야 됩니다. 배점 부분에서 송교사가 교실 수업을 위해서 개발해야 되는 교수 전략 두 가지라고만 언급이 되어 있지만 제시문 내용을 읽어보면 설명이 뒷과 캐리에 근거해서 교수 전략 개발할 때 뭐 하는지 두 가지 쓰세요. 이거 인출이거든요. 인출인데 제시문 내용을 고려해서 인출을 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교수이론 공학은 인출이 나옵니다. 해마다 문제가 아무리 활용으로 가도 교수이론 및 공학 파트에서는 인출 부분이 1, 2점씩 꼭 들어가 있어요.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수업에서 고립감 해소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을 적합한 테크놀로지와 함께 제시를 해라. 요거는 고립감 해소만 되면 뭘 써도 됩니다. 테크놀로지 두 개를 쓰라고 했으니까 방법과 연계를 해서 쓰라고 했으니까 좀 달라야 되겠죠. 너무 똑같은 걸 두 가지를 쓰면 그건 아마 감점을 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행정 파트에서 김 교사가 언급한 학교 중심 연수의 종류를 하나 쓰고 이 학교 중심 연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학교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언급하고 있는 학교 중심 연수를 보게 되면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학교 중심 연수가 활성화되면 좋겠어요 라고 제시문에 그저 나와 있기만 한데 그러니까 이거는 가끔 이거 우리가 공부를 안 했는데 어떻게 알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연수는 결국 교사 전문성 개발이잖아요. 그러면 교사 전문성 개발인데 학교 내에서 교사들 간의 실질적인 협력이 가능한 학교 중심 연수가 무엇일까? 이쪽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된다. 그리고 활성화시키는 방안은 완전 열린 활용 문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인데 요거 이제 작년 시험이 가만히 보시면 외워서 그대로 인출하는 문제가 있었는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외운 그대로를 인출하는 파트가 있었느냐. 찾아보면 이 부분이 그나마 인출에 가깝습니다. 뒷과 캐리,
교수 전략 개발 단계에서 뭐 하는지, 수업 전략 개발하는 게 어떤 활동들이 있는지 인출하는 거 하나가 있었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대로 인출이 거의 없어요. 그대로 인출이 거의 없고 연계를 해서 쓰는 부분들이 좀 있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쌤들이 오해를 하시고 안 외워도 되겠네. 이론 공부 안 하고 그냥 제시문에 있는 거 가지고 그냥 적당히 비벼쓰면 되지 않나? 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알아야만 쓸 수 있는 사항들이 교육과정 재구성에서 범위가 뭔지, 계열성이 뭔지, 개념을 알고 있어야 조건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냥 범위를 고려해서 재구성을 해요 라고 쓰면 그건 답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범위를 고려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재구성을 해야 되는지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총평으로 진단을 하라고 했으니까 총평을 어떻게 하는지, 진단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답을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활용이긴 한데 대부분 다 이론적 토대가 필요한 사항들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걸 활용해서 쓴 연습들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재작년이죠. 2년 전 문제인데 요때 확 티가 났어요. 확 티가 나서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인데 요 시험이 약간 분기점이 되는 시험, 명칭을 물어보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시험 형태로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유형들을 찾는 부분들은 다 있었습니다. 근데 찾고 나서 이름을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명칭을 요구하지 않고 그것과 관련된 장단점이나 실행 방안 쪽으로 문제가 다 출제가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작년이란 재작년 시험은 확실히 좀 달라 보이는 포인트가 뭐냐 하면 재작년 시험은 처음으로 그 3년 전 시험부터 약간 바뀌긴 했는데 요 시험을 보게 되면 스나이더 물어볼 때도 그 김 교사가 언급한 기존 관점의 장단점, 새롭게 관심을 가지게 된 관점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 방식 두 가지를 쓰라 그러면서 제시문을 읽어보면 각각의 개념이 지나치게 많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하면 이렇게 문제를 출제를 하면 정말 전혀 몰라도 그 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해도 제시문에 있는 내용만을 가지고 장단점을 유추해서 쓰고 운영 방안을 실제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포인트가 뭐냐면 그럼 이 영역을 공부를 하면 더 잘 쓰냐?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유형들을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있어도 개념까지만 아는 것이기 때문에 제시문에 나와 있는 내용 이상 다른 내용을 공부해서 알고 있는 게 없는 문제였어요. 그러면 이 이론을 공부한 사람과 공부하지 않은 사람의 답안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게 재작년 시험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약간 보완을 한 게 작년 시험이에요. 그래서 작년 시험은 제시문을 읽어보면 설명이 그다지 많이 없어요. 설명이 많이 없고 이 이론에 이런 기법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오히려 명칭을 주는 거예요. 작년 시험부터는 명칭을 주고 개념을 알고 있으면 이걸 활용해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써봐, 장단점이 뭐가 있을지 얘기를 해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공부를 해서 내용을 알고 있어야만 활용 방안을 쓸 수 있었던 거고, 재작년 시험은 그때 진짜 그래서 얘기가 나왔던 게 공부 안 하고 제시문만 읽고 거기 있는 거 가지고 써도 답을 쓸 수는 있네? 라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두 번째도 김 교사가 적용하고자 하는 평가 방식이 가지는 효과 두 가지를 쓰라고 했는데 읽어보면 자기 평가거든요. 학생이 스스로 자신을 평가했을 때 평가하는 방법을 쓰고 싶어. 우리 자기 평가하면 그 정도 알고 있잖아요. 그럼 자기 평가 쓰면 장점, 공부를 했던 안 했던 비슷한 장점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조건이 있었죠. 온라인 수업을 위해서 추가로 파악해야 되는 특성, 이런 건 정리가 되는데, 마지막 행정 파트도 보시게 되면 그 이상적 모형과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을 개념을 다 줬어요. 다 주고 나서 요 먼저 그 언급되어 있는 모형의 단점을 두 모형의 단점을 하나씩 쓰라고 했는데, 점증 모형의 개념과 합리 모형의 개념이 다 있었기 때문에 혹시 못 찾더라도 장단점을 유추해서 쓸 수 있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건, 재작년 시험에서 처음으로 명칭을 물어보지 않고 활용 형태로 시험이 출제가 됐을 때는 제시문에 상당한 정보를 줘서 공부를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격차가 오히려 줄었습니다. 근데 작년 시험은 그렇지 않았다. 작년 시험은 명칭만 주고 개념을 공부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존재를 했고, 활용을 해서 쓰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연습을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시험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 그리고 재작년 시험과 작년 시험의 채점 부분도 고려를 해보면, 재작년 시험은 제시문의 정보가 너무나 많았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는 내용들을 조금씩 끌어다 쓰면 채점자가 점수를 안 주기가 힘들어요. 아, 어려운데? 이런 거 있는데 틀린 얘기는 아닌데? 라는 식으로 생각이 되는 반면 작년 시험은 아예 방향을 다르게 잡아버리게 되면 점수를 안 주기가 조금 더 편해지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아마 작년 시험 형태의 기조, 그래서 명칭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시하면서 연계를 좀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부분적으로는 지금 작년에 뒷과 캐리 물어봤던 부분들을 봐도 인출하는 부분들을 좀 연계해서 물어보기가 좋지 않겠나. 그래서 한 2점 정도는 그대로 인출을 요구하는 파트들도 영역별로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재작년 시험이다. 뭐 글씨체가 왜 이래. 3년 전 시험이죠. 3년 전 시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랑 형태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활용을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참고하기 좋은 부분은 교육과정 쪽 문제예요. 교육과정 문제를 보시면 B교사가 말한 영교육과정이 교육 내용 선정해주는 시사점을 하나 쓰고, 그 다음에 B교사가 말하는 교육과정 조직 방식의 명칭을 써라. 그리고 이 조직 방식이 토의식 수업에서 가지는 장점과 단점을 써라 라고 해서 요게 보면 명칭도 1점 정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장단점 연계해서 쓰는 부분들도 약간씩 들어가서 약간은 중간 정도 되는 명칭도 요구하면서 활용도 요구하는 형태의 문제 스타일인 요 정도 갈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게 딱 형태가 바뀌기 시작하는 시점의 문제였기 때문에 약간 과도기적인 모습을 보이거든요. 근데 채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이 부분들도 약간 그러니까 실제 출제 가능성 있는 형태지 않겠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험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연습하는 문제들도 최대한 이런 형태입니다. 최대한 이런 형태라서 뭔가를 찾고 또는 명칭을 제시를 했을 때 그것과 연계를 하고, 그다음에 조건이 있으면 조건을 지켜야 한다. 조건을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한 사항들이니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하는 시험의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첫 번째 시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잠을 깨시고요. 우리 두 번째 시간에 진단평가 볼 거거든요. 그래서 정신을 우리 바짝 차리고 다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고 시작할게요.